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리서치와 클로버 AI 리서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웹툰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미지 생성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가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이라 그쪽 컴퓨터 비전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잠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가장 유용하고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사실 크리에이티비티, 창작 쪽인데요. 그쪽에 관련된 워크숍이 이번에 밉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비티 워크숍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재미있는 태스크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투 이미지 태스크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어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원하는 타입의, 원하는 도메인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태스크들을 말합니다. 그 이미지는 이제 모네이 페인트를 실제 사진처럼 바꿔줘라 라고 하는 태스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저런 엣지나 스케치 같은 선분에서 이걸 실제 가방 이미지처럼 바꿔달라라는 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하는 태스크는 요즘에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워낙 파워풀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CNN에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CNN의 아웃풋을 그 결과 이미지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메소드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논문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밉스에서 이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쭉 보았는데요. 일단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작업이 사실 컴퓨터 비전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원하는 데이터의 덴시티를 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머신러닝 쪽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스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이미지 생성 쪽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간 자체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거나 애널리시스 하거나 뭐 좀 더 발전시킨 논문들도 사실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미지를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하기 쉬운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와 관련이 많은 논문들을 주로 리뷰를 하였고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번 립스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모델이 어떤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를 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는 기존의 이미지 투 이미지는 어쨌든 모네 사진을 주면은 사진 같은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면요. 이번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어서 좀 그 같은 사진이더라도 좀 밤의 사진, 뭐 낮의 사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여러 개를 얻어내는 것을 좀 더 집중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은 많은 논문들이 이미지를 한 번에 제너레이터를 통과를 시켜서 바로 생성을 시켰다면은 예전에 이제 스택간이라고 여러 스텝을 밟으면서 낮은 해상도에서부터 고해상도로 서서히 이제 멀티 스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보편화가 돼서 많은 어플리케이션 논문들이 여러 스텝으로 만들었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나 여러 개의 제너레이터를 써서 하나의 간 모델뿐만이 아니라 좀 더 예전보다는 복잡한 간 모델을 사용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관련된 논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는 바이스클 간이라고 픽스 투 픽스의 두 번째 저자로 들어가 있고 또 사이클 간의 첫 번째 저자로 들어가 있는 준얀 박사님이 이제 만든 논문인데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이 엣지 이미지랑 노이즈를 줬을 때 저희가 사실 사람한테 이 엣지 이미지를 주면은 엣지 이미지를 신발 사진을 바꿔라 라고 하면은 빨간 신발도 생각할 수 있고 파란 신발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그 간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이 제너레이터 모델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는 한 가지 사진만 무조건 아웃풋으로 많이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줘가면서 아무리 인풋을 조금씩 다른 인풋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해봐도 제너레이터가 항상 똑같은 제일 높은 점수를 받는 이미지만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번에 이 바이시클 간에서는 이 노이즈를 사실 모델이 무시하는 이유가 이제 노이즈 정보가 사실 좋은 점수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이제 유용한 정보가 담긴 노이즈를 모델한테 줘서 이 노이즈가 실제 정답을 생성할 때 사실 의미 있는 정보구나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방식처럼
정답 이미지를 인코딩을 해서 그 인코딩된 레이텐트 벡터를 노이즈 쪽에다가 인젝션을 넣어줍니다. 대신 이 레이텐트 코드는 노이즈와 생김새가 비슷하도록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분포를 좀 맞추어주고요.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노이즈를 참고를 하는 게 사실 좋은 점수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제 모델이 무시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노이즈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주도록 이제 로스 텀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와 이미지를 같이 제너레이션을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로부터 다시 노이즈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도록 하는 로스를 추가를 해줘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풋 이미지 한 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웃풋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방향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이번 트렌드가 좀 어트리뷰트나 노이즈를 이용해서 모델의 아웃풋을 조정을 하는 쪽에 많이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트리뷰트, 특징 변수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변화를 조절을 하는 페이더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이미지에서 저희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만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두 가지 정보로 사실 분리를 시켜야 하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여기서 성별을 여성에서 남성적인 얼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성에서 남성적인 어트리뷰트 라벨만 떼어내고 그 외의 정보들은 이제 Z로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 Y 쪽 부분만 정보를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이 기존의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논문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인코더가 이제 특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노이즈들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정보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원래의 특징 변수를 유추하지 못하도록 약간 어드버설 트레이닝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요즘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스택을 여러 가지 멀티 스텝으로 제너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재밌었던 태스크 중 하나가 이제 사람 이미지를 주고 그 사람이 약간 이러한 자세로 나오도록 바꿔주세요 라고 포즈 레이블을 같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포즈에 대해서 처음에는 약간 그 로우 레졸루션인 좀 러프하게 이미지를 우선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 그 생성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킵 커넥션을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스킵 커넥션을 인코드, 디코드 시간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일단은 레이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풀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위치 정보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고 좀 디테일한 정보가 없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앞쪽에 있던 그 컨볼루셔널 초반 레이어들의 정보를 같이 스킵 커넥션으로 연결을 해줘서 하면은 좀 디테일이 드러나게 돼서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이 논문은 제가 뭐 자세하게 파악을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주어진 비디오의 다음 장면을 제너레이션을 하는 태스크 중에 하나인데 이 태스크가 가져다 쓴 모델 자체도 처음에는 16x 16 인풋 프레임을 제너레이션을 하고 점차 32x 32, 그 다음에 128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 크기를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뭐 2048 곱하기 1024 이 정도 되는 크기의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한 논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미 립스에서도 이제 그 논문도 이렇게 약간 순차적으로 낮은 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 이미 립스에서 뭐 이런 스택간과 유사한 알고리즘들을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간을 활용을 하는 것에 더불어서 약간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태스크의 용도에 따라 뭐 제너레이터를 여러 개 쓰기도 하고 뭐 조금씩 구조의 변화를 주거나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목표가 저희가 간이라는 모델이 사실은
점수를 높게 받는 데이터만 계속 만들어내는 모드 콜랩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드 콜랩스 문제를 좀 원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 데이터에 높은 점수를 주고 가상의 데이터에 낮은 점수를 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었다면은 그거와 반대 역할을 하는 페이크 데이터에 높은 점수를 주고 리얼 데이터에 낮은 점수를 주는 그 상대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를 동시에 쓰면은 저희가 이 모드 클래스 문제를 약간 완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토익 이그샘플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간단한 구현은 되게 간단한데 잘 동작했다고 저자들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샤넌 다이버전스하고 네. 그 시메트리를 어쨌든 시메트리 때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메트리한 다이버전스를 쓰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사실 잘 안 들려가지고요. 그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를 쓰는 경우 지금 케일 다이버전스를 써서 저렇게 네.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에 대한 언급은 어떤? 그 저자들이 이제 젠슨 샤넌 다이버전스가 사실 실험적으로 리버스 KL 다이버전스랑 비슷하게 동작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리버스 KL 다이버전스가 되게 데이터는 아름답게 다 뽑혀져 나오는데 사실 모드 콜랩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실험적으로 많았었고, 그 반면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또 반면에 이제 모드 콜랩스는 좀 덜 일어났는데 모드들의 그 사이에 있는 이상한 공간에서 데이터를 뽑는 경우가 많아서 좀 리얼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많이 뽑히는 문제가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쓴 로스를 전개를 하면은 이 두 개의 식을 더한 것과 같은 로스가 나타나서 이 두 개의 식의 웨이트를 조절을 하면은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로 모드 콜랩스를 줄이면서 조금 퀄리티를 낮추거나 퀄리티를 높이면서 모드 콜랩스가 늘어나는 약간 이런 거를 하는데 어쨌든 JSD는 이 리버스 KL이랑 유사한 동작을 한다라고 정도는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는 이제 모드 콜랩스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하나 더 쓰는 좀 다른 방법이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조금 목표는 다르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에 맞춰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여러 개 쓰기도 하고 제너레이터를 여러 개 쓰기도 한다라는 걸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제목을 보시면은 트리플 간, 트라이앵글 간, 스트럭처드 간은 사실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스트럭처드라서 스트럭처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여러 개의 제너레이터를 활용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관련된 논문들을 살짝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활용한 작품들을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앤 디자인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워크샵은 이번에 처음 연 것 같은데요. 음악과 미술 등 창작과 관련된 머신러닝 페이퍼를 받았고 총 36편의 페이퍼가 억셉이 되었고 저희 웹툰 팀에서도 한 편 억셉이 되어서 여기에 포스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제 프리젠테이션과 데모를 했었고요. 굉장히 재밌는 데모가 많았는데요.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또 이제 반대로 머신러닝을 이용한 아트들에 대해서도 이제 서브미션을 받아서 이걸 프린트를 해서 학회장에다가 여기저기 걸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상 깊었던 특히 이제 비전 쪽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오바마넷이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텍스트를 오바마 목소리로 바꿔줘요. 그리고 오바마 목소리를 바꾼 다음에 그 목소리에 해당하는 입모양을 제네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모에서는 그냥 아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오바마가 그 텍스트대로 말을 하는 것 같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또 이제 왼쪽에 간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간을 이용해서 이제 마치 잡지책에서 이제 모자이크를 하는 것처럼 주어진 텍스처를 이용해서 원본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예술 쪽에 좀 재미있는 툴이 될 것 같은 작품을 하나 보여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네레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일반 이제 실제 사람 얼굴 가지고는 제네레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친구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네레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앞에서 했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동아시아 쪽에서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맨 앞에 앉은 이제 서양 친구들이 이 그림이 뜨자마자 되게 막 환호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었었고요. 근데 그 왼쪽이 이제 웹툰
에서 이제 나왔던 컬러라이제이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웹툰 이미지에서 색상 정보를 다 뺀 다음에 이거를 컬러라이제이션을 자동으로 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발표하면서 되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선분 같은 거를 이렇게 줬을 때 사실 특히 일본 쪽에서는 이제 이모티콘 같은 거를 텍스트로 나타낼 때가 가끔 있는데요. 이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 이미지에서 아스키 코드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서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이제 CNN을 돌려서 만들어낸 작품이고요. 이제 왼쪽은 이제 옷들 데이터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것도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걸로 만든 옷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되게 또 박수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페이퍼 큐브라고 이번에 저는 이제 MIT 미디어랩에서 와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요. AR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그만 스티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스티커 사람들이 AR 환경을 그때그때 RNN으로 인지를 해서 이제 책상이 있으면은 책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부딪히지 않게 피해가도록 이렇게 귀여운 생명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미디 임프로바이즈드 코미디 에서 튜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AI 로봇이 있어요. 이제 AI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이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하는 테스트들이 있잖아요. 이걸 약간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 첫 번째 태스크에서는 이제 연극을 해서 이제 연극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중에서 로봇이 누구였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이 로봇이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로봇이랑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로봇이 좀 잘못된 말을 해도 사람이 즉석으로 좀 잘 받아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이 로봇이 과연 인간이 조정한 로봇일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AI로 조정한 로봇일까?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걸 이용해서 약간 튜링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주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그걸 활용한 크리에이티비티 워크숍에 대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